네, 안녕하세요. 옥천 향수TV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정치 구조와 선거 구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저희가. 공동체가 발전하면 공동체를 구성한 구성원도 같이 발전하는 그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겠죠. 근데 대부분의 공동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지만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집단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면서 집단 이기주의, 조직 이기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개별 구성원들의 배분의 문제에서 갈등이 대부분 발생합니다. 지금 나타나는 사회적인 어떤 다툼이나 갈등, 정치권 이런 대부분 보면 배분의 문제가 8, 90%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성장을 가지고 다툼이나 갈등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배분의 문제인데 독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하고 독일이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같은 분단 국가였죠. 독일이 서독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소련의 영향력이 적어지면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통일 이후에 통일에 들어간 비용, 또 독일과 동독 간의 문화적인 차이, 이러한 어떤 일시적인 혼란이나 비용이 좀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독일이 경제적으로 조금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쇠락의 길을 걷다가 메르켈이라고 하는 철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16년 동안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을 부흥으로 이끌게 되죠. 지금은 이민 정책 때문에 비판도 일부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는 최선의 그 정책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 이민 정책으로 인한 독일의 현재 그 후유증은 그 이후에 집권자들의 정책의 문제였지 메르켈 총리한테 그 이민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 떠넘기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바마가 연임을 부탁할 정도로 메르켈 총리가 참 잘했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저희 한국 같은 경우 수입 수출이 1조 2천억, 3천억 달러 되죠. 한 6,500억 달러 정도 수출하고 수입을 하니까 독일은 경제 규모가 저희 한국의 3배 정도 돼요. 4조 2, 3천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강국이죠. 세계 4위 경제국가니까요.
이 정치 체제를 보면 독일은 선거를 통해서 1당, 2당, 3당이 나타나겠죠. 4당, 5당 총선을 통해서. 그러면 1당, 2당, 3당이 연합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1당의 대표가 이렇게 총리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제, 양당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뭐 내각제로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정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한 형태죠. 대통령제, 그것도 강력한 대통령제에 양당제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독일하고는 정치 체제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뭐냐?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래서 선거를 해요. 그래서 많이 표를 받은 사람이 선출직으로 당선이 돼서 나라 일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도 되고 또 대통령도 되고 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철학이 나온 게 다수결 원칙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한 80년 해보니까 초대 대통령은 하야해서 망명해서 하와이로 가시고, 부하한테 총 맞아 죽고, 절 들어가고, 유배당하고, 감옥 가고, 자식들 비리 때문에 자식들 다 감옥 가고, 뭐 이런 대통령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일어났느냐 생각을 좀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가 갖고 있는 개인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리더가 어떤 리더십이고 어떤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돼요. 리더가 재정 분리를 생각하는 리더라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겠죠. 그런데 국민이 그걸 모르고 뽑은 리더가 재정 일치에 대한 기본적인 토양을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정치의 종교를 접목하려고 하겠죠. 상당히 위험한 정치 구조 아니겠어요? 이 리더의 개인성이 한 나라의 국운을 좌우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국민이 뽑았지만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너무 많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80년 동안 내내 이 문제 때문에, 리더의 개인성 때문에, 개인성의 문제 때문에 그동안 국민들이 양진영으로 나눠져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권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성이고, 물론 그 주변에 뭐 윤핵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치관, 민족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됐고 자리 잡았느냐가 국정을 펼치는데, 의사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다. 물론 영부인이나 그 주변에 비선들의 영향을 확인된 건 아니지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정은 윤 대통령이 하게 된다. 하게 되는데, 한 개인의 개인성이 5천만 국민의 대의를 대변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물론 국회가 견제를 하고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인사권이나 예산권에 받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도 상당히 많이 한단 말이죠. 1년에 국회에서 발의해가지고 법령으로 제정된 것보다 행정부에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으로 제정된 게 더 많은 게, 이게 의회주의 국가인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이 개인의 개인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300명이 각 지역구를 대표하지만 한 15만 명, 17만 명 정도의 국민을 대표를 하지만 이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개인성이 법안에 녹아 들어가고 예산에 녹아 들어가고 앞으로의 국가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출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돼야 되느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치 구조가 과연 대통령제가 우리에 맞냐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독일 정치 구조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당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5개의 시나 도에 도당이 있어요. 시당 도당이. 그리고 각 도당마다 1000명의 당원이 있어야 돼요. 그럼 5000명이 있어야 정당을 출발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7곳 정도 정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이나 독일은 한 400곳대요. 400곳. 한 사람이 정당인인 사람도 있어요. 정당인이 한 사람. 정당 전체가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이 정당 만드는 거에 대한 벽을 좀 낮춰야 된다, 문턱을. 난립을 하겠지만 일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당제의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1, 2, 3당이 연합정부를 만드는 형태,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구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선거구제도 저는 지역구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 호족이 돼버려요. 지역 호족이. 왜 그렇게 되냐? 보수가 산업화하고 민주가, 진보 진영이 민주화 이렇게
크게 양진영에서 나라를 발전시켰지만 보수가 산업화하면서 기득권을 다 잡았잖아요. 돈이 흐르는 길목에 가서 다 있으면서 보이지 않게 부를 축적하고, 그분들이 결국은 지역구를 가서 국회의원이 되니 지역 호적이 되고, 지방자치제도 해봐야 그분이 지명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구조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죠.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전국 비례로 150명을 뽑고 광역 비례로 150명을 뽑아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하는 형태로 가면 어떤가. 그러면 여러 당에서 기회도 있을 수 있고, 국민들도 상당히 임무를 여과시킬 수 있는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지방 호족들의 벽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돼요. 오죽하면 그 지역구를 아들한테 세습하지 않습니까? 종교도 제가 좀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큰 사찰 같은 경우 목사님 자리 아들한테 주고, 주지 자리 자기 제자한테 주고, 이런 식이면 이거는 한국인답지 않다 생각해 볼 때는. 우리나라 이 토양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토양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제도가 접목이 돼도 백약이 무효다. 지금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가 한 6,200조 돼요. 삼성이 한 1,200조 되고, 현대자동차가 600조, 삼성이 반 정도 되니까 600조, 매출이 600조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배가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정도 되는 거죠. 제가 대본 없이 지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데, 6,200조에서 자, 작년 한번 살펴보면 잼버리 파행이 있었죠. 저는 이 잼버리 파행은 국가 행정력이 얼마나 무능한 거에 대한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제 생각엔 200조 날라갔다고 생각해요. 국가 브랜드. 그리고 이 잼버리 파행으로 엑스포에도 영향을 미쳤고, 엑스포 유치 과정이나 제반 외교 활동 미비로 엑스포 유치하지 못한 그 산업 파급 효과까지 따져서 200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조가 날아간 거죠. 잼버리 한 12일간 잼버리 하는 동안 국부 400조가 저는 날아갔다고 보는 겁니다. 브랜드 가치가. 지금도 제 생각엔 하루에 1조 내지는 2조 원씩 브랜드 가치가 보이진 않지만 없어진다. 하루에 1조씩. 그 원천이 어디냐? 공동체 리더의 개인성에서 출발한다, 이 문제가.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장관들이나 국무총리 자기 의사표시 제대로 합니까? 자기가 의사결정해요? 못하잖아요. 1인 의사결정 체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큰 거죠. 하루에 1조 원씩 날아간다? 1조 원씩 벌어도 못할 판에 35살 청년이 3,500만 원 전세 사기당해서 자살을 했어요. 이거 되새겨 봐야지. 3,500만 원 때문에 꽃다운 35살 청년이 자살을 하는 나라에서 하루에 1조 원씩 브랜드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 이거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제를 계속 할 것이냐, 정당벽을 지금처럼 높여서 창당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양장제로 지속적으로 가면서 선거구제도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그걸 또 법률로 만드니 그건 이해충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자기들한테 적용되는 걸 자기들이 만든다는 게 말이 돼요? 국민이 만들어야지. 이번 기회에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개인의 리더의 개인성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그리고 시스템 사회죠 지금.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해요. 잼버리가 파행이 됐어요.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파행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럼 시스템이 뭐냐?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 이게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 의미죠. 자, 조직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 잼버리 진행위원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직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 잼버리 성공적으로 유치하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조직위원장이 5명이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했느냐? 상호작용 못했잖아요. 책임 떠넘기고 전북도지사 공공의정 만들고 여가부 장관, 행자부 장관은 뭐 했는데? 이 시스템의 한계죠 이게. 시스템은 피드백 기능이 없어요. 차 부품이 공동의 목표, 앞으로 가는 거 아니면 뒤로 가는 거, 쓰는 거. 그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부품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차가 가고 쓰고 멈추는 거죠. 근데 위험이 있을 때 차가 쓰진 않잖아요. 피드백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전기차, 무인 자동차 나와서 AI 접목돼 가지고 무인 자율 운행을 해서 피드백을 주지만 그거는 시스템이 아니라 저는 알고리즘이라고 봅니다. 피드백이 적용되는 구조. 알고리즘 사회. 알고리즘 시스템. 유튜브가 성장한 게 시스템 구조였으면 성장 못했어요. 알고리즘으로 적정한 당근과 채찍을 줬기 때문에 유튜브가 성공을 한 거죠. 구글이. 사실 우리나라 구글이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시장이 얼마나 커요. 페이스북 3천만 갔다가 1,000만까지 떨어졌는데.
이 사회 구조도 시스템 사회 한계를 생각을 해보고, 피드백이 없는 시스템 사회는 이제 끝났다. 알고리즘 사회로, 피드백이 있는 알고리즘 사회로 가는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사회 구조도. 오늘은 대략 화두만 던지고, 이 하나하나가 사실 주제화돼서 몇 시간씩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안들이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길어지면 좀 보시는데도 어려우니까 오늘은 이렇게 화두 던지는 거로 해서 오늘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2024년 7월 13일인데 토요일이에요. 저 집사람 3시 교대하고 들어와서 밥 먹고 지금 녹화하는 건데, 지금 화면에 홍종욱 대표 보이시죠? 제가 저거를 왜 썼냐면,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번 했죠. 그 이후에 남궁원 씨 아들인데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코리아 헤럴드 사장도 했고, 하버드대에서 동남아시아 정치학 공부를 했고, 헤럴드 언론인도 경험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기프트인가 그 이커머스 관련 쪽에 아마 회사를 운영하고 공공 직함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법조 정권이 지금 20년을 이어오고 있죠. 한계를 보이고 새로운 국제 변호사요. 참 이분은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 땄더라고. 자기가 배운 그리고 또 연구한 것들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이러한 노하우를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진영과 이념에 관계없이 그걸 넘어서 시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기성인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 페이스북에 글 한 테마로 올려봤습니다. 최근에 올렸는데 국제 감각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신선하잖아요. 뭐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보수다 뭐 이렇게 우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꼭 대통령이 아니어도 좀 더 밝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와서 더 발전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사회적 약자, 장애인 이런 말 참 안 좋죠. 사회적 약자가 없는 나라가 좋은 거죠. 사회적 약자가 돼야 복지를 받으니 이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양극화를 인정하는가. 많이 가진 것, 많이 번 것, 많이 가진 거는 자유고 많이 번 것은 평등인가요? 요것도 한 꼭지로 심도 있는 토론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이 큰 거니까. 배분의 문제.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이 또 일요일인데 다음 주를 위해서 재충전하시는
그런 휴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